조선왕조 500년 동안 우리가 외침을 몇 번 당했냐 이거죠. 크게 봐서는 일본한테 한 번 당했고 청나라한테 한 번 당한 거예요. 그 두 번의 전쟁은 왜 생겼느냐.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면 그때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1, 2등이 바뀌려고 그랬던 거예요. 명나라가 1등인데 일본이 전국을 통일하고 나서 일본의 힘이 갑자기 그 당시에 엄청난 강대국이 수준의 된 거예요. 거기다가 무기는 최신의 조총으로, 그때 당시 조총이 최신의 무기였거든요. 그 사이에서 하필 우리가 중간에 있었던 거고, 병자호란도 마찬가지. 청이 이제 명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서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면 그 시기가 한반도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제 패권이 교체되려고 하는 그런 시기. 100년이나 2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고 굉장히 우리로서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게 이제 미중 경쟁의 근본적인 하나의 속성이죠.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사로잡을 사로잡다 시즌2의 진행자 최성훈입니다. 초반부에는 양안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지만 전반적인 더 넓은 범주에서 이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국제 정치 그리고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오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신성호 교수님을 모시고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나와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안보와 미국 외교정책을 주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신성호입니다. 교수님이 학부를 졸업하시던 시점에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냉전이 종식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만, 이 미중 문제도 21세기 신냉전 이런 용어로 부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미국과 소련의 냉전과 그럼 지금 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소위 신냉전은 좀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소 간의 냉전은 이념 경쟁 내지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산주의냐 자본주의. 근데 지금 중국은 겉으로는 정치 체제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체제지만 공산주의를 갖다가 뭐 어디 전파하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는 미국보다도 더 자본주의라고 자기 스스로들 얘기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서 옛날에 소련에 느꼈던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안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중국은 정치 체제는 우리와는 좀 다르지만 경제 상대로 얼마든지 무역을 할 수 있는, 그 실제로 전 세계 국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냉전 시기에는 뭐 미국이 주요 모든 국가의 최고의 무역 상대국이었다면 지금은 전 세계 70%의 국가들이 중국이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라는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냉전이 주로 이제 군사적인 대립, 그 이념 대립과 맞물려서 군사 대립으로 전개가 됐다면 지금은 경제 전쟁, 무역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기에 이제 기술까지 접목이 된 첨단 기술, 뭐 AI 뭐 이런 거를 중심으로 지금 미중 간의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좀 틀리고, 근데 세 번째 중요한 점은 냉전 시기에는 여전히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그렇죠. 네. 무기에 있어서는 비슷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소련이 미국의 경제를 한 번도 50% 이상 따라온 적이 없어요. 미국이 지금 보니까 IMF 기준 2025년 30조 달러, 그리고 중국이 20조 달러 정도 되는데 뭐 한 60에서 70% 사이 정도면 소련과는 다른 정도의 미국의 상당히 추격하는 거고, 구매력 지수로는 2014년에 이미 중국이 미국을 앞섰다 그러거든요. 지금 구매력 지수는 중국이 40조고 미국이 30조예요. 그리고 이 격차는 공식적인 경제 GDP도 좁혀지고 있으면서 중국이 추격하고 아마 PPP 생산성 구매력 지수는 더 벌어지는, 중국이 앞서가는. 이거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다른 경쟁인 거죠. 그때는 이제 핵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 경쟁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경제 무역 전쟁에 더 가깝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미중 간의 어쨌든 경쟁 내지는 대립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좀 갖고 있는 약점, 이런 카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중요한 질문이신데, 냉전 중에 이제 미소 경쟁의 끝판은 열전이 아닌 냉전으로 끝났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실질적인 전쟁 없이 승부가 결정된 거예요. 누가 이겼냐? 미국이 이겼죠. 왜 그러면 소련이 갑자기 졌을까?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대안 이론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두고 보면 소련이 버틴 거는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무기 차원에서 이제 미국과는 대립각을 세우고 양자 구도를 만들었는데, 내부 경제면에서는 소련이 이제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 미국은 자기도 잘 몰랐지만 소련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허약한지 몰랐던 거예요. 아, 내부적으로. 네, 그런데 어느 순간 확 붕괴를 한 거고, 그렇게 보면 미국이 결국은 잘한 거죠. 봉쇄 정책을 통해서 소련의 경제
활동을 완전히 그냥 틀어막은 거였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굉장히 큰 약점을 쥐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전 세계가 거기에 동참을 했던 것이고 주요 국가들이 유럽의 나토나 뭐 일본, 우리나라가. 지금은 중국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중은 말씀드렸듯이 경제면에서 근데 이게 지금 중국이 굉장히 미국과 거의 비등할 정도로 네. 지금 힘이 크고 내지는 이미 미국을 앞질렀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 뭐 어느 순간 소련처럼 확 자체적으로 꼬꾸라질 그러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무역 전쟁하면서 갑자기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의 원수들이 지금 중국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무역 장벽을 세우니까 뭐 캐나다 총리도 가고 그렇죠. 영국 총리도 가고 뭐 독일 총리도 가고 프랑스 뭐 다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지금 미국이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여전히 서로 간의 대립각은 AI 첨단 기술 경쟁. 그렇죠. 이걸 중심으로 아마 벌어지고 양쪽 다 이거의 승자가 경제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이제 그리고 또 이 AI 첨단 기술이 군사 분야까지도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미소 간에 있었던 핵 분야에 있어서 전략 경쟁도 이제 좀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 그동안 너무 최소 억제 전략이라고 그래서 미국이 뭐 한 2,500개 핵탄두가 있는데 거기다가 비상으로 예비한 것까지는 6,000개까지 있어요. 중국은 300개예요. 얼마 전까지도. 뭐 300개만 해도 최소 때리면 내가 한두 개라도 너한테 때릴 수 있어. 이거 이제 핵 전략의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중국이 2030년까지 핵탄두 무기수를 1,000개까지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미소 냉전 시기처럼 전략 핵 무기 분야에서도 지금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미소 냉전과는 다른 경제 그리고 첨단 기술 그리고 전략 무기 그리고 이것들이 어우러지는 복합적인 입체적인 전쟁의 양상 이런 게 이제 서로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 거기는 우주 사이버 뭐 이런 데까지 이제 어떻게 확장될지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모든 분야에서 지금 양쪽 간의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우리 한국은 어쨌든 이 안에서 긴밀한 관계를 균형을 유지하면서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입지 내지는 어떠한 중요성을 가진 존재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좋은 뉴스가 있고 안 좋은 뉴스가 있는데 그렇죠. 뭐부터 드릴래? 뭐부터 들을래? 안 좋은 뉴스부터 얘기하면 한반도가 맨날 무슨 외침에 시달렸다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군요. 막상 들여다보면 가장 단적인 예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우리가 외침을 몇 번 당했냐 이거죠. 크게 봐서는 일본한테 한 번 당했고 청나라한테 한 번 당한 거예요. 그것 자체도 500년 동안 두 번 유럽을 역사를 보면 수천 번에 서로 싸우고 그때 당시 중국은 명이나 청이나 엄청난 거대한 제국이었는데 조선을 그냥 내버려 둔 거 아니에요? 반대로 그럼 그 두 번의 전쟁은 왜 생겼느냐?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면 그때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1, 2등이 바뀌려고 했던 거예요. 명나라가 1등인데 일본이 전국을 통일하고 나서 일본의 힘이 갑자기 그때 당시 우리는 항상 일본을 좀 작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다. 일본의 그때 당시 군대가 예를 들어서 조선 임진왜란에 쳐들어오는 게 우리의 15만 명, 8천 명인가 들어왔고 그때 당시 지금의 후쿠오카 규슈 지역에 남아있는 상비군이 10만 명이 더 있었어요. 그 합치면 25만 명이에요. 그 비슷한 시기에 유럽의 최강국이 스페인인데 스페인의 군대가 5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에 엄청난 수준의 군사 강대국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무기는 최신의 조총으로 그때 당시 조총이 최신의 무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군대를 일으킨 건데 그게 당연히 히데요시가 한번 중국을 내가 휴대로 잡고 내가 한번 1등이 돼보겠다. 물론 이제 너무 과한 욕심이었지만 그 사이에서 하필 우리가 중간에 있었던 거고 병자호란도 마찬가지. 청이 이제 명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서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면 그 시기가 한반도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주변에 이제 패권이 교체되려고 하는 그런 시기. 지금이 근데 우리가 그리고 구한말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때는 일본 제국이 실제로 이제 중국 제국을 무너뜨렸죠. 그래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식민지가 된 거고 그게 100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근데 이런 일은 자주는 안 일어나죠. 한 100년이나 2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로서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게 이제 미중 경쟁의 근본적인 하나의 속성이죠.
그게 안 좋은 뉴스고, 굿뉴스는 그나마 그때 임진왜란 병자한 조선 내지는 구한말의 조선에 비교한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은 훨씬 우수하고 강력하고 힘이 있는 나라가 됐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고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하기 나름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그때와는 다른 대처를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게 우리한테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제 교수님 또 주요된 분야가 이제 한미 관계, 한미 동맹에 대한 것들이 있으시니까 이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되게 중요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동맹에 대한 입장이 그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게 지금 뭐 나토, 유럽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게 아닌가. 단적인 예가 최근에 나온 게 허거슨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 부채가 너무 세져서 거기에 국가 부채의 이자로 내는 그 이자가 국방비보다 높아지면 제국이 망하는 징조다. 근데 지금 미국이 그래요. 2024년에 미국 국가 부채가 너무 커져서 거기에 낸 이자가 미국 GDP의 3.1%를 냈어요. 원래 국방비가 그때 당시 24년에 미국 국방비가 3%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천조국 이러잖아요. 그게 국방비를 천조. 네. 사실 그때가 1,100억 불 정도를 썼고 국방비로 이자가 1,240억 불인가를 냈어요. 그러면은 뭐 한 1,500조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우리 환율로 따지면. 그만큼 미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옛날과 같지가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동맹들 이렇게 다 해주던 거 이제 우리는 할 수 없다. 너희들이 각자 도생하든지 아니면 너희가 이제 우리를 도와줘라.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하나의 좀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특히 입장에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동맹은 난 필요 없다. 그 입장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혈맹이라는 개념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동맹은 미국에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국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주한미군을 갖고 있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패다. 이것도 중국과 좀 거래할 수 있는 그렇죠. 카드니까. 거래 내지는 중국을 견제할 용으로는 그렇게 보면 그 이전보다도 한국의 동맹으로서의 주한미군의 값어치는 훨씬 올라갔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국이 지금 AI 중요한 첨단 반도체 주요 생산국이죠. 거기다가 지금 미국이 미중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배인데, 조선. 태평양에서 싸워야 돼. 군함인데 그걸 미국은 못 만들어요. 우리한테 미국 배 만들어 달라고 그러죠. 심지어 뭐 원자력 같은 데 있어서도 지금 미국이 원자력 에너지를 주로 쓰고 있는데 한국의 원전 기술이 굉장히 세니까 이거에서도 협력할 여러 가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굉장히 유용한 하나의 파트너인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보면 과거와 같은 혈맹 개념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한국과의 이 동맹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저는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또 뭐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 한국이라는 존재가, 저희도 뭐 항상 중국과 여러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절대 뭐 포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중요한. 중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하죠. 지리 전략적으로. 원래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은 어느 세력이 들어서든 한국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실제로 유지해 왔고, 20세기 들어서는 한국전쟁 당시에 중국이 개입을 한 거는 북한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차원이 아니고, 그때 당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국경까지 올라가니까 이거는 도저히, 그때 당시 중국은 너무 내전 직후에 힘도 없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그 군사력으로 대만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정도로 한반도가 중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안보적인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더구나 미중 경쟁이 이렇게 격화되니까 당연히 그 중요성은 여전히 하거나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오늘 교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우리를 둘러싼 패권 교체되는 내지는 경쟁이 격화되는 시기에 되게 조심스럽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지만, 또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국력이라는 것은 과거에 정말 고래싸움을 새우등 터지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입지나 중요성은 커졌으니 여기서 굉장히 우리는 현명하게 힘을 길러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미중 사이에서 결국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적으로는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게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거죠. 양쪽 다 우리한테 이제 기대하는 거와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그게 이제 흔히 이제 미중 사이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압박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지만 아직 미중이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린 이미 선택을 했어요. 미국과 동맹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큰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와서 우리 보고 동맹 깨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한에서 여전히 미국과 중국이 원하는 바를 우리는 최대한 우리 입장에 맞게 미국과도 동맹과 여러 가지 우호를 유지하고 동시에 이제 중국과도 경제라든지 북한 문제라든지 한반도 평화 이 문제에 있어도 중국도 누구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중국과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걸 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 자기들한테도 고마운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걸 접근을 하면 이게 단순히 양쪽에서 우리는 선택의 압박에 시달린다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양쪽을 우리가 도와주고 양쪽의 공동의 이익을 우리가 오히려 끊어낼 수 있는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거죠. 우리는 항상 1등하고만 비교를 하니까 뭐 미국에 비하면 형편없다 할 수 있지 몰라도 그 외에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골고루게 더구나 아주 중요한 핵심 기술이나 이런 제조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그럼 이걸 활용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한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미중 패권 경쟁 이렇게 얘기를 해와서 저도 패권 경쟁 이런 게 입에 붙었는데 되게 근본적으로 애초에 왜 패권을 경쟁하지? 라는 질문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패권국이 되면 도대체 뭘 얻길래 저들은 저렇게 싸우고 있나? 그냥 같이 공존을 하는 것은 어려운가? 미국과 중국은 구조적으로 공존하는 게 좀 불가능한 상태일까요? 그게 이제 저희 국제 정치에 있어서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네. 국제 정치에 한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가장 주류 이론이 현실주의예요. 현실주의는 패권 추구가 결과적으로 보호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제 정치가 국내 정치와 다른 거는 국내 정치는 중앙 정부가 있고 경찰이 나를 보호해 주잖아. 네. 국제 정치는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수단은 내가 힘을 더 많이 갖는 게 최고의 수단인데 문제는 서로가 그 힘을 더 갖다 보면 서로 간에 안보 딜레마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의도해서가 아니고 내가 쟤를 죽여야지가 아니고 나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 행동이 저쪽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보이는 거죠. 이런 참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게 국제정치의 속성이다. 그래서 실제로 패권 경쟁이라는 것도 서로 무서운 거예요. 중국이 나보다 힘이 세지면 얘가 어느 순간 나를 갖다가 때리면 어떡하지?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너무 세서 나를 얘가 자꾸 때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본다는 거죠. 가장 비근한 예가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펠레폰네소스 전쟁이에요. 네. 이 나라들은 우리 영화에서도 보지만 뭐 300 이런 데서도 보면 페르시아에 대항해서 같이 싸웠던 나라예요. 그렇죠. 동맹이었단 말이에요. 말도 같고 생긴 것도 같고 문화도 같고 이런 나라도 원래 잘 지내던 나라들인데 원래는 스파르타가 힘이 제일 셌는데 아테네가 갑자기 너무 성장하니까 이거에 이제 두려움을 느낀 스파르타하고 중간에 있는 이 동맹국들 간의 문제들이 생기면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 결국 싸우게 됐더라. 뭐 이런 게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참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건 이제 서구적인 사고 방식인데 한편으로는 중국 문명은 지금 시진핑 주석 우리는 힘이 세져도 평화로운 굴기를 하지 남을 절코 위협하거나 우리는 쳐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런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이 그걸 우리 어떻게 믿어? 뭐 이런 이제 논란과 논쟁이 있죠. 그래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근본적인 딜레마군요, 이거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여전히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느 한순간도 우리 작심하고 싸워야지 할 일은 없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양쪽 다 너무 피가 크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중간에 무슨 여러 사고가 나면 그거에 연루가 그게 대표적인 게 대만이라든지 아니면 뭐 남중국해에서 뭐 필리핀하고 뭐 중국하고 뭐 영토 분쟁이 생기면 필리핀과 미국이 동맹이니까 아니면 이제 한반도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남북 간에 일이 생기면 당연히 미국이 개입을 할 거고 메가더 그때 당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도 좋든 싫든 개입을 할 수밖에. 그렇게 되다 보면 한반도 전쟁이 미중 경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안 일어나게 만드는 게 우리한테도 좋고 미중한테도 좋은 거다. 뭐 이렇게 다시 오히려 돌아가면 얘기할 수도 있죠. 참 국제 분쟁이라는 게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싸우는 나라는 없어요. 처음부터. 없네. 그런 나라는 거의 없어요. 오늘 신성원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원래 이 국제 정치라는 것은 참 복잡 오묘한 것이고 하지만 그것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복잡성을 또 이해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역할을 또 잘 이렇게 슬기롭게 설계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